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한일입니다. 오늘은 10강 What Keeps the Score 책의 제4장 필사적인 도주 생존의 해부 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런 트라우마의 상황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적응하는 반응을 이렇게 만들어내는지 여기에 대한 인트로덕션, 일단 도입부를 말씀드리고 그 내용 중에는 노암이라는 5살짜리 애가 2001년 미국의 September 11이라고 하는 미국 무역센터 건물이 테러에 의해서 폭파당하면서 그 수천 명이 죽었던 그것을 목격했던 노암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그런 우리가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우리 뇌에서 어떤 구조적인 변화가 생기는지, 또 우리 뇌의 구조가 기본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는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9강의 핵심은 우리가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왜 말문이 막히게 하는지를 기능성 MRI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는 사진처럼 트라우마를 받았을 때 우뇌의 기능은 유지가 되는 반면에 좌뇌의 기능이 없어지더라. 그래서 우뇌에 있는 소위 말하는 변연계, 림빅 시스템은 오히려 더 활성화가 되고, 또 우리 후두엽에 생기는 어떤 그 시각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또 활성화되는 걸 알 수 있었지만 좌뇌 쪽에 있는, 특히 언어를 담당하는 이 브로카 영역이 굉장히 기능이 떨어지는 것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9강에서는 우뇌와 좌뇌의 기능의 차이를 좀 살펴봤었는데, 우뇌는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의 이 본능적이고 감정적이고 시각적이고 공간적인, 그리고 이렇게 타치에 대해서 텍타일, 그러니까 타치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다면, 좌뇌는 기본적으로 언어 기능이라든지 우리가 순차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하는 이런 쪽의 기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뇌는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벌써 이렇게 그 수정이 되는 순간부터 우뇌의 기능이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이미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아기는 엄마와 이렇게 뭐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비언어적으로 서로 교통하는 그런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반면에 우리가 좌뇌는 우리가 이제 애가 자라면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그래서 말을 하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붙이고 비교하고 사물을 이해하고 그런 관계들도 이해하고 서로 소통하는 이런 것들을 하면서 발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샤라는 그 케이스, 그러니까 기능성 MRI를 테스트하면서 마샤가 그 MRI 그 스캐너 그 통 안에 들어가서 MRI 검사를 찍는 동안에 그 마샤가 13년 전에 그 당했을 그 교통사고의 그 비극적인 상황을 다시 이렇게 소리와 이미지로 이렇게 다시 재현했을 때 마샤는 그 당시에 그 상태로 이 몸이 반응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 그래서 이 1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마샤의 심장은 막 박동수가 뛰고 혈압도 올라가고, 또 그때의 그 생리적인 그런 것들이 다시 나타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이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그것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 과거에는 우리가 정신치료라든지 정신분석 이런 것들을 할 때 과거의 그런 고통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고 했지만, 그 기능성 MRI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합리적인, 우리는 옛날 일들을 이야기하면 우리 뇌에서 합리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두엽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거는 옛날 일이고 지금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 일이야, 그러니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하고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명하면 될 것 같지만, 그 부분의 뇌는 기능을 잃어버렸다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로지 그 감정적인 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치료했던 그런 뭐 과거 일들을 다시 본인이 이야기하면서 치료할 수 있다라는 그런 것들은 기능성 MRI를 통해서 봤을 때는 전혀 합리적이지 않는 치료 접근이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었고, 이걸 콜크 박사가 이제 이해하고 도입하면서, 그래서 이 마샤가 실제로 치료를 받았던 것은 다른 EMDR이라는, 나중에 그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3년 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료가 됐다. 그래서 우리가 기능성 MRI를 통해서 뇌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알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트라우마 환자의 어떤 그런 그 치료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그런 내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드릴 10강의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우리가 그런 트라우마에서 우리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어떻게 구조적으로 변화가 있는지,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뇌의 구조, 뇌가 어떻게 발달하고 그 과정에서 트라우마 환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이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보시는 이 그림은 우리 책에서 나오는 것처럼 이 노미, 5살짜리 어린아이인 노미 9.11 사태, 미국 무역센터가 테러에서 무너져 내리는 그 장면을 가까이서 지켜봤던 그 노미 그렸던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물에 막 이렇게 아마 불이 있는 것 같고,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뛰어내리고, 근데 특이하게도 여기에는 이 떨어진 사람들이 혹시 구할 수 있을까 해서 이렇게 트램폴라인을 이렇게 갖다 놓은 노무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서 이 트라우마 현장에 있었던 놈이 사실은 본인이 굉장히 놀래고 공포스러웠을 건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을 그릴 수 있었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이 놈이 이 트라우마를 많이 받지 않았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뭐 이렇게 사례 중에 하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유가 뭐냐면 콜크 박사는 이 그런 9.11 사태가 일어나는 그 인근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running away from,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벗어나는, 막 이 도망쳐 나올 수 있는 액티브한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트라우마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걸로부터 빨리 회복할 수 있었다. 그래서 놈이 거기서 도망와가지고 안전한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 그 이제 트라우마는 끝난 거죠. 본인에게서. 다시 이제 회복되기 시작하고. 왜냐면 이런 트라우마가 그 놈이 머물고 있던 현장에서 가까웠지만 본인이 주체적으로 도망 나올 수 있었고, 본인이 안전한 집에 도착하는 순간에는 이제 트라우마가 끝난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본인이 이제 다시 그 트라우마의 현장에서 그 죽어가는 사람들 위에서, 건물 위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창조적인 생각까지도 할 수 있는, 그래서 라이프 세이빙을 하는 그런 트램폴라인을 갖다 놓으면 어떨까 하는 그 생각까지도 본인이 이제 할 수 있었다는 거는 그런 트라우마로부터 이제 완전히 회복이 됐다. 그리고 정상적인 한 인간으로서 이게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반면에 이 트라우마를 받은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머무른다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을 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막 겪게 되는 많은 경험들이 인테그레이션 되는 것들을 할 수 없다 보니까 여전히 그 트라우마가 일어났던 그 상황에 머물러 있다. 그래서 앞에 봤던 그 마샤 같은 경우도 13년 전에 그 트라우마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그와 유사한 일들이 생기면 마치 그때 일들을 똑같이 겪는 것처럼 그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받는다는 것은, 이 트라우마가 진행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그 새로운 우리가 그 이후에 상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몸은
특히 우리 몸과 마음과 어떤 뇌는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고 그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전히 어디에 관심이 있느냐면 그때 그 일어났던 상황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대항하기 위해서 그거로부터 내 몸을 지키기 위해서 온몸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로부터 힐링이 됐다 하는 거는 그런 이 스트레스로부터 스트레스가 끝났다는 것을 우리가 이걸 끝낼 수 있다. 우리 몸이 그걸 끝났다는 걸 인지하고 그로부터 우리 온 몸이 이렇게 회복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이제 힐링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트라우마가 이렇게 계속 진행된 사람들은 우리 온몸이 거기에 대해서만 오로지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삶 자체가 거기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 대가를 지불하면서 오로지 그 트라우마에 집중하는. 그래서 우리가 힐링이 되는 것은 그로부터 우리가 이제 자유롭게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트라우마 있는 환자들이 온몸으로 겪는 것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우리 신체적인 증상으로도 나타나는. 예를 들면 온몸이 쑤신다. 만성 피로가 있다. 혹은 끊임없는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다. 그래서 원인 모르게 우리가 이렇게 알러지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괜찮았는데 뭐 과일이든 꽃이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이렇게 면역 질환이 생겼구나 해서 뭐 내과에 가서 뭐 이렇게 면역내과 뭐 전문의한테 가서 이렇게 그럼 뭐 알러지에 대한 치료를 하거나 약을 처방받거나 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것들은 증상을 조금씩 개선시킬 뿐이지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언제 근본적으로 없애느냐, 언제 치료가 되느냐 하면 내가 어떤 트라우마의 히스토리가 있었고 그것이 내가 완전히 힐링이 됐다고 느끼면 어느 순간에 그런 자가 면역 질환도 없게 되고 만성 피로도 없어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 단순히 그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치료를 할 게 아니고 이 병이 어디서 왔고 어떤 과정에 내한테 이렇게 몸에 자리를 잡게 됐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리고 저는 그것이 많은 부분에서 트라우마가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는 뭐 어떤 한 대증요법이 아니고 우리 몸과 마음과 뇌를 전체를 치료해야 된다고 하는 이 콜크 박사의 주장에 저는 뭐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노무의 케이스를 보면서 약간 좀 정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노무같이 September 11 미국의 그 9.11 사태같이 뭐 전 세계가 경악할 만한 그런 항공기를 이용한 그런 테러를 겪은 그 사람들만 겪는 것이 트라우마가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제가 보내드렸던 앞에 방송을 보시고 몇몇 분이 저에게 피드백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도 좀 미흡하다고 생각한 게 뭐냐면 이런 트라우마는 일부의 사람들의 이야기다. 나는 상관이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을 때 제가 이분이 아직도 이 방송의 본질의 이해를 아직 못하셨구나. 저는 이 트라우마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받았던 그리고 지금도 받고 있는 그런 트라우마를 우리가 이해하면서 힐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단순히 9.11 사태라든지 최근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뭐 세월호 혹은 뭐 이태원 사건 이런 것들이 그런 사고들만 혹은 그런 전쟁을 겪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뭐 이런 혹은 튀르키예, 시리아 뭐 최근에 일어났던 그런 지진을 겪은 사람들만 트라우마를 겪는 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겪는 트라우마가 우리 몸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안다는 것이 우리 삶을 더 자유롭게 하고 더 풍요롭게 하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가 이 방송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케이스 같이 노무의 케이스를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뭐 이렇게 책에 드러나는 굉장히 심각한 그런 사건의
나타난 노무의 케이스일 뿐이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들도 때로는 트라우마를 주게 되고 트라우마를 받게 되고 그것이 우리 삶에 영향을 준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를 받게 되면 나타나는 가장 큰 변화를 이렇게 그림으로 굉장히 콜크 박사는 잘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뇌의 구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뇌가 발달할 때 바텀 투 탑이라고 이야기하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파충류의 뇌라고 이야기하는 뇌간, 그 뇌간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 그 다음에 뇌하수체에서 반응들이 사실 어우러져서 이런 호르몬이라든지 자율신경에 의한 반응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몸의 전두엽에 나타나는 가장 그러니까 이성적인 이런 부분들은 이 우리 몸을 우리 몸이 일어나는, 우리 몸 주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지 일들을 판단하고 정보를 조합하고 그래서 분석하고 그래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이 뇌는 기능을 잃어버리고 단지 우리 몸의 파충류 뇌처럼 아주 이렇게 그저 생존 본능만 지키는 그런 부분의 뇌만 살아남는다는 거죠. 기능을 하기 때문에 우리 몸은 이제 이렇게 얼굴에서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이렇게 분노의 혹은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적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무섭게 보이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얼굴 근육이 이렇게 굳어지고 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무서운 표정, 두려운 표정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의 갑상선에서는 거기에 만한 갑상선 호르몬이 분비가 되고 우리 몸의 심장과 폐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런 쪽은 이제 산소를 많이 쓸 수 있도록 심장도 빨리 움직이게 되고 숨도 가쁘게,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적들에 대해서 싸워야 되니까 우리 몸의 기능을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 반면에 우리 장은 오히려 기능이 떨어져 줘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는 생존에 대한 그 기능을 극대화시키고 오히려 우리가 소화를 시키는 이런 거는 지금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런 기능들은 떨어지고, 또 부신에서는 그런 스트레스 호르몬들을 분비를 해서 심장이나 이런 폐 또 근육들이 재빨리 움직이고 대항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드는 이런 것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뇌의 가장 그 아랫부분에서 있는 그 본능적인 뇌만 남는다. 그 다음에 시상하부에서는 우리 거기에 맞는 호르몬들을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 이것이 이제 살아남기 위한 구조적인 변화의 뭐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이런 트라우마가 있을 때 뇌에서 가장 이렇게 올디스트 파트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그 파충류의 뇌라고 이야기하는 살아남기 위한 본능에 가까운 그런 뇌들만 이런 기능을 하게 되고, 우리가 그 전두엽 같이 좀 이렇게 고등동물로 진화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은 기능이 셧다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은 그저 도망가고 숨고 싸우고 혹은 이렇게 얼어붙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으로 이 상황은 뭐 내가 봐도 그렇게 위험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이거는 뭐 옛날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지금 일은 전혀 다른 거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 몸은 뭔가 이 옛날에 일어났던 일 같고 그러니까 두렵고 빨리 도망가야 되겠고 그래서 비이성적인 비정상적인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이런 과정이라는 거죠. 왼쪽은 뭐 말씀드린 노움이 겪었던 것처럼 9.11 사태가 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막 이렇게 도망 나오는, 그래서 여기 적어도 이 사진에 찍힌 사람들은 이 뒤에 있는 위험으로부터 사실은 피해 나온 사람들이 안전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반면에 이제 오른쪽은 이런 캐트리나 이런 막 해일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어떤 한 구석에 갇혀 있어야 되는. 왜냐하면 이제 밖에는 막 이렇게 캐트리나로 인해서 많은 이렇게 그 물이 넘치게 되고 사람들이 잠기게 되니까 이제 이걸 가다두고 이게 세이프하게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옆에서 통제하는 사람들이 이야기에 따라야 되고 단지 나는 여기 그냥 가만히 갇혀 있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트라우마를 받는지를 비교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움직일 수 없다. 트라우마라는 위험한 상황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 쇼크를 받게 되고 또 하나는 내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없구나 하는 이런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다시 우리 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집에 가서 안전한 데 가서 회복이 되고 그래서 이렇게 다시 트라우마가 있을 때 나타났던 스트레스 호르몬이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갇히게 되면 우리는 여전히 호르몬 수치가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두려움, 그 다음 때로는 우울증, 분노 뭐 그러면서 우리 온몸에 이제 병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정상적인 반응이 이렇게 막히게 됐을 때 우리 몸은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몸이 막 어디 눌려 있거나 갇혀 있거나 혹은 뭐 전쟁터에 있거나 혹은 차 사고가 생겼는데 차에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 그럴 때는 우리 몸이 그런 이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고 우리 몸의 이 또 그 신경들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끊임없이 이렇게 배출하면서 우리가 이런 이 트라우마 상태에 놓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트라우마가 있더라도 내가 도망갈 수 있고 움직일 수 있으면 트라우마를 훨씬 덜 받는 데 비해서 우리가 갇혀 있게 되면 우리 몸은 이제 그런 변화로 점차 빠져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뇌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좀 살피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몸은 이렇게 교내라고 하는 부분, 또 연수라고 하는 부분, 또 중내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뇌간이라고 하는데 이 뇌간이 소위 말하는 우리가 이제 렙틸리안 그러니까 파충류에 보이는 생존에 관한 우리가 발달을 할 때 진화하는 과정에 있을 때 가장 이렇게 밑바닥에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또 시상하부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몸에서 이 호르몬의 분비와도 관련이 있는 이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씀드린 그런 뇌의 대뇌 중에서도 전두엽 쪽은 가장 우리가 이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이런 부분으로 있다는 걸 우리가 전체적인 그림을 가지고 이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의 서바이벌, 생존에 관한 겁니다. 다른 거는 두 번째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끊임없이 뭘 위해서 움직이느냐 하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의 세이프티, 안전한 생존을 위해서 움직인다. 그래서 이런 뇌들이 그런 시그널을 만든다. 어떤 시그널이냐? 우리 몸이 필요한 것들, 우리가 음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휴식이 필요하다, 우리가 보호를 받아야 된다, 혹은 성적인 부분들을 해결해야 된다, 혹은 우리가 안전한 거처에 대해서 나는 좀 그런 게 필요하다고 하는 시그널을 만들어서 우리 인지하게 만드는 게 뇌가 하는 일이고, 그 다음에 이 지도를 만든다는 거죠. 내가 어디를 가면 내가 이런 필요한 것들을 얻을 수 있는지 우리는 본능적으로 안다는 거죠. 내가 배가 고플 때 우리는 집에 있으면 집에서 해결해도 되겠다. 집에 먹을 게 없으면 뭐 옆에 편의점을 가거나 슈퍼마켓 가서 사오거나 식당을 가거나 우리가 끊임없이 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위험이 있거나 어떤 기회가 있을 때 이런 우리가 안전한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하면 찾지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조정하거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뇌의 가장 큰 기능은 서바이벌에 있다. 생존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이제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코디네이션,
주의사항들하고 이렇게 잘 조율이 필요하고 협력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장애가 생길 때 우리가 정신과적인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들을 이제 지금 우리는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합리적으로 움직이면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트라우마가 생기면 이런 과정들이 기본적인 기능들이 상실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가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 보면 사회성이 떨어지고 그 협동하는 게 떨어지고 하는 것들이 이런 트라우마로 인해서 그 사람이 능력이 떨어진다 하는 것들을 제가 1강에서 제 인트로덕션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대뇌죠. 대뇌, 특히 이제 전두엽, 이런 부분들은 우리 몸의 한 30%가 되는데, 이런 합리적인 뇌 부분은 뭐 사물들을 이해하고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합리적인 우리가 이 수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언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뇌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제 그 대뇌, 특히 이제 전두엽 부분이라고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래된 뇌, 그러니까 우리가 본능, 생존에 필요한 본능에 있는 그 부분들이 이제 올드 브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이제 우리가 그 아는 거죠. 우리가 편안하고 안전하고 협박받고 배고프고 피곤하고 막 그런 생존에 관한 기본적인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 무엇을 하면 내가 이렇게 약간의 그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지, 흥분됐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이런 뇌의 구조가 있. 그래서 기본적으로 뇌는 밑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간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파트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reptilian, 그 파충류의 뇌처럼 그 뇌에서 가장 밑에 위치하고 있는. 그래서 이 파충류 뇌는 우리가 이제 애들이 하는 걸 보면 잘 알 수 있죠. 신생아들, 갓 태어난 애들은 그저 하는 일이라는 게 먹고 자고 좁고 깨있다가 몸이 불편하면 울고 숨 쉬고, 추우면 또 울고 배고프면 또 울고, 내가 오줌을 쌌는데 기저귀가 안 갈아지면 또 울고, 약간의 불편함 통증이 있으면 또 울고, 그렇게 반응하면서, 또 내 몸에 이제 이렇게 생리적인 것들이 있으면 이제 몸에 해로운 것들이 쌓이게 되면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면서 또 내 몸 밖으로 배출하는, 단순히 이렇게 생존에 관한 것들만 하는 것들이 이제 파충류의 뇌, 아까 말씀드린 이제 브레인스템, 뇌간에 있는 것들이 한다면은, 그런 것들과 우리 몸에 있는 이제 시상하부 같은 것들은 이 호르몬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같이 이제 우리 몸을 조절하거든. 그래서 심장의 기능들, 폐의 기능들, 그다음에 뇌분비 기능들, 면역 체계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일상성을 유지하고 숨 쉬고 먹고 자고 대변을 보고 소변 보고 이렇게 이제. 근데 이런 것들이 그럼 중요하지 않느냐면, 실제로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우리가 일상생활이 가능하거든요. 만약 이게 잠을 제대로 못 잤다, 그 다음 내가 배가 고프다,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특히 제가 이제 혈당이 조금 높으면서 이렇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배고프면 이 배고픈 상태가 오래 가면 우리 감정에도 굉장한 악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배고프면 내가 참 불쌍한 존재구나, 나에 대해서 좀 처량하구나,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라면을 하나 먹거나 해서 탄수화물이 들어가게 되면 갑자기 행복해지면서 세상이 좀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제 탄수화물에 중독되는, 탄수화물이 지금 많은 이슈가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배고프고 잠자고 혹은 내가 무엇에 타치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느끼는 것들, 이것이 굉장히 사실은 일상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파충류의 뇌에서 그 바로 위에 차지하는 것이 소위 말하는 변연계라고 하는 거죠. 우리 감정을
컨트롤하는 부분인데, 그거는 앞에 시간에도 우리가 뭐 말씀드렸기 때문에 감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야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 림빅 시스템 변연계는 우리 어떤 경험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단순히 경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유전적인 것들이 있고, 또 태어날 때 어떤 그런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하고도 맞물려서 또 그 어떤 경험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감정이 우리가 만들어진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에 대해서 어떤 용어가 있느냐면 use dependent manner,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이게 결정되어진다. 혹은 뉴로플라스티, 신경 가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떤 감정들이 계속 이렇게 좀 반응을 하게 되면, 좀 자주 경험하게 되면 그렇게 세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좀 안전하고 사랑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좀 편안하다, 안전하다, 이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호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놀 수 있고 협동 잘하고. 근데 내가 겁을 먹고 있고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면 나는 두렵고 버려진 느낌이 들어. 그래서 내가 늘 이렇게, 그래서 애가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으면 애가 막 호기심도 있고 잘 놀고 또 옆에 친구하고도 잘 협동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애기들한테 친구하고 잘 놀으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가 이런 뇌의 구조와 기능을 몰라서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 애가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애가 안전하다고 느끼면 굳이 친구하고 잘 놀으라고 말하지 않아도 친구하고 잘 논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막 애가 호기심이 있어서 막 이렇게 엄마나 아빠한테 혹은 친구한테 막 말을 많이 하고 막 질문도 하고 이렇게 할 때 그 애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면, 얘는 호기심이 많은 애구나,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고, 얘는 충분히 안전하게 느끼는구나, 얘는 충분하게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쁘고, 야 너는 왜 호기심, 뭐 우리 애들 초등학교 책인가 이거 Y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막 너도 막 호기심을 좀 가져라, 이런 책을 가면 호기심을 가져라 이야기할 게 아니고, 애들한테는 그 애가 안전하다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 애가 사랑받는다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애는 저절로 이렇게 점차 본인이 그렇게 성장하면서 발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게 뭐냐면, 어릴 때 사랑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애들은 호기심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주된 그 관심은 그것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본인이 세이프한 거, 그리고 본인이 본능적으로 채워야 되는 거, 여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호기심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지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애가 좋은 지능이 있는 애를 만들고 싶으면 뭐 이 뇌의 우리가 이 구조나 기능을 이해한다면 딱 하나죠. 애가 안전하게 만들고 사랑을 많이 해주면 점차 애는 뭐 그렇게 커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애들은 이제 처음부터 우리가 뭐 가르쳐서 될 일이 아니고, 애가 태어나면 애가 막 움직이고 뭘 옆에 있는 걸 잡아보고 기어가면서 이제 서서히 배우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웃고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애기들 어릴 때는 막 한 2살짜리, 여기에 보면 이제 2살짜리 애 생일 파티에 가서 막 느끼는 게 뭐냐면, 굳이 애들이 말을 못해도 애들끼리 잘 놀아요. 보면 서로 타치하고 막 놀고 이렇게 하면, 그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이제 그 림빅 스트럭처, 그 변연계, 감정의 형성에, 그리고 기억의 형성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근데 그것이 그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가 이제 성장하면서 더 어떤 경험을 더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또 이렇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어릴 때 사랑을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가면서 내가 이렇게 좀 방치된 느낌이 들고 사랑을 많이 못 받고 혹은 친구 관계에서 이런 것들이 안 되면 실제로는 또 이게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저 가까운 이렇게 친구도 있고 또 이렇게 막 뭐 이렇게 이성과의 관계도 첫사랑이 아주 뭐 이렇게 달콤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또 이렇게 그 사람이 감정도 되게 풍부해지고 이렇게 그 깊이도 굉장히 있어지는 반면에 내가 이렇게 막 폭력적인 걸 당했거나 끊임없이 이렇게 뭐 언어적인 거나 이런 폭력의 상황에 놓이게 되면 무시당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또 그런 감정이 많이 상하게 되면서 정신과적인 그런 문제가 생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파충류이네, 그러니까 우리 완전히 이렇게 브레인스템, 뇌의 가장 아랫부분에 있는 그런 뇌의 구조와 이런 림빅 시스템, 변의 감정을 하는 것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사실은 결국은 우리 몸의 신경의 중추에서 사실은 그런 그런 것들이 이거 신경의 중추를 담당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어떤 삶의 질을 결정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몸에 이제 위험한 것이 있냐, 혹은 어떤 이것이 우리 삶에 어떤 기회가 있냐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거기에 또 맞춰서 우리 몸에 이제 호르몬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타내는 것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비세럴 센세이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세럴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우리 몸에 이제 장을 갖다 우리 비세럴이라고 하거든요. 장, 이 위장, 소장, 대장, 혹은 간장, 이런 배 안에, 복부 안에 있는 것들 우리가 이제 비세럴이라는 개념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하기는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때로는 소화가 좀 안 된다, 좀 불편하다, 그러다가 어떨 때는 이렇게 가슴이 막 아플 적이 있거든요. 역류성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오늘 좀 소화가 좀 안 되는 것다 할 때 실제로는 우리는 위에가 뭘 잘못 먹었을까? 왜 얹혔을까? 체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트로마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우리 트로마의 결과로 이런 게 나타나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뭘 먹거나 안 먹더라도 속이 편해야 되는데, 뭔가 공복 때 속이 쓰리거나 좀 불편하다, 소화가 안 된다, 혹은 때로는 이렇게 쥐어짜듯이 아프다, 굉장히 심하게 약 먹어야 되겠다, 이 정도 있을 때는 이게 트로마의 결과로 결국 우리가 이제 이모셔널 브레인, 우리 뇌의 그 밑바닥에서 있는 또 감정을 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우리 몸을 이렇게 컨트롤하고 있는데, 뭔가 내가 편하지 않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향을 주느냐면, 때로는 우리가 어떤 작거나 큰 결정을 하는데 영향을 바로 준다. 그래서 우리가 뭐 먹지? 혹은 어디서 우리가 자지? 혹은 어떤 음악을 듣지? 우리가 이렇게 어떤 노래를 부르지? 누구하고 친구를 할지? 또 누구를 어떻게 같이 어울릴지? 이런 것조차도 나는 모르죠.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그런 결정을 할 때 가장 영향을 주는 것이 실제로는 그 뇌에서 이모셔널 브레인이라고 이야기하는 뇌의 가장 그 밑바닥에 있는 뇌관과 그 다음에 변연계가 같이 어우러지는 코디네이션하는 그런 이모셔널 브레인에서 이런 일들이 결국은 비세럴 센세이션을 만들게 되고, 이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는 내가 라면을 그냥 결정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라면을 점심 때 먹을 때 결정하는 거는 이런 비세럴 센세이션이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 이런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유쾌하고 편안하고 이러면 라면 대신에 그래 좀 건강식 먹어야지, 혹은 밥을 먹더라도 먹는 걸 결정하더라도 이거 라면 하나 먹고 때우지 하는 표현하고, 오늘 점심 뭐 먹을까? 맛있는 것 좀 먹어야지, 건강식이 어떨까? 혹은 야외에서, 혹은 이렇게 누구와 같이 좀 재밌게 시간 보내면서 같이 먹을까 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거든요. 혼자 방에서 나는 라면이나 혼자 때우고 말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과, 아주 본인이 이렇게 호기심도 있고 유쾌하고 좀 편안해 하면서 옆에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려고 하는 거는
결국은 나는 그거를 트라우마를 모를 때는 그냥 뭐 라면 하나 먹어도 괜찮고 이래도 괜찮지만 트라우마를 알고 트라우마가 내 삶을 어떻게 지배하는지를 안다면 아, 내가 내 지금 트라우마에 의한 이모셔널 브레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거기에 대한 치유가 되고 치유가 될수록 뭐 방에서 혼자 그냥 뭐 라면을 뭐 한 끼 때우듯이 먹는 거 하고 밖에 가서 친구와 잘 어울리면서 먹는 거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치유가 될수록 우리가 더 풍요로운 삶,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적인 뇌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네오콜텍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 혹은 우리 합리적인 뇌, 그러니까 대뇌죠. 대뇌 중에서 전두엽에 해당하는 이거보다는 되게 좀 심플하다. 그래서 이 대뇌는 되게 좀 디테일하거든요.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게 합리적인 분석을 할 수 있고, 마샤 같은 경우는 내가 지금 그런 막 13년 전에 있었던 그런 스토리를 들려주지만 아니야. 나는 그거는 내 귀에 들리는 소리일 뿐이고 나는 지금 MRI 통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안전한 거야. 난 나가서 정상적인 생활하고 내가 원할 때 집에 갈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내가 원할 때 뭐 원하는 음식을 먹을 수 있고 나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 라고 판단을 하면 주위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도 편안함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네오콜텍스인데 이 기능이 이제 없어지고 오로지 이모셔널 브레인이 작동을 하게 되면 그냥 러프 시밀러리티, 그러니까 다른 상황들은 다 괜찮은데 단순히 내 귀에 들리는 것이 13년 전에 그런 교통사고의 그런 소리만 들려도 이 레이셔널 브레인, 합리적인 뇌가 기능을 스톱을 하게 되고 오로지 이모셔널 브레인이 이미 그런 내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있을 때 내가 어떻게 도망을 가야 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도망가야 될지 이런 것들에만 지금 이 작동되는 그런 시스템, 자동적으로 그 상황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위에서 아무리 사람들이 아니야 너는 지금 안전한 곳에 있으라고 이야기해도 본인은 여전히 그렇게 되는 이유가 그런 이 네오콜텍스, 소위 말하는 이 우리가 전두엽이 기능을 마비가 되고 오로지 이 이모셔널 브레인 부분만 남아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이제 마지막 뭐 지금 말씀에도 그 내용이 들어갔지만 소위 네오콜텍스, 우리 몸에 이제 가장 위쪽에 있는 부분은 뭐 이것이 이제 다른 포유류보다는 이제 사람이 좀 더 두껍다고 이야기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언어를 하면서 사실은 이제 키워지는 애들이 한 2살 때부터 이제 이 전두엽은 이제 이렇게 발달하기 시작하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확인하고 또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거죠. 액팅아웃 하는 대신에 어떤 상황이 생기면 이건 뭐지? 하고 옆에 사람한테 물어볼 수도 있고 내 머릿속에서도 단어로 정리해서 야 이거는 이런 거 아닐까? 이렇게. 근데 이런 네오콜텍스, 이 전두엽이 이렇게 기능을 안 하게 되면 이 감정내에만 남아 있을 때는 유사한 게 있으면 바로 액팅부터 하는 거예요. 바로 화를 먼저 낸다. 내가 화부터 내는 상황은 벌써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요약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심볼을 사용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다 이 네오콜텍스의 기능이 이제 담당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두엽이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부분들은 우리 그 퀄리티, 다른 그 동물들에서는 볼 수 없는 유일한 유니크한 그런 퀄리티와 관련이 있다. 그래서 언어를 사용할 수 있고 우리 생각들을 요약을 하고 정리하고 인테그레이션, 그 여러 가지 정보들, 그 다음 그것의 의미들을 서로 이렇게 같이 흡수하고 또 통합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다른 언어적인 영역들, 뭐 침팬지라든지 뭐 어떤 뭐 그런 그 원숭이들도 뭐 이렇게 한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인간들이 그런 단어와 심볼을 가지고 우리가
지시하고 또 서로 그런 공동체에서 쓰는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영적인 부분을 또 역사적인 그런 콘텍스트, 이 콘텍스트라는 거는 역사적인 사실만 나열한 게 아니고 그 역사적인 사실과 사실 사이에 있는 그 숨어 있는 뜻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하고 나누고 하는 것들은 사람들만 가능하다. 그래서 이런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또 옛날을 다시 되돌리고 상상할 수 있고 미래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를 한번 해볼 수도 있고 예측도 하고 뭐 우리가 어떤 선택도 할 수 있고 어떤 것이 가능한지 이런 많은 일들을 하는 것은 역시 이 뇌의 그 프론탈 쪽에 있는 전두엽이 하는 일들이고 그래서 뭐 우리가 뭐 여기 카누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말이 끄는 마차 또 뭐 비행기 뭐 하이브리드 카 뭐 모든 것들이 이 전두엽이 하는 것들이고 그리고 놈이 어떤 9.11 있는 그 그림을 그리면서 트램폴라인이라는 것들을 이렇게 그림에 넣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런 전두엽이 가능한 거고 이런 전두엽이 결국은 이 합리적으로 그 전두엽이 돌아간다는 것은 이미 트라우마로부터 많은 부분이 회복됐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트라우마 상태에 있느냐 하는 것은 실제로 감정적인 것들이 얼마나 좀 이렇게 컨트롤이 되느냐 하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옛날에는 막 어떤 상황이 생기면 막 화가 먼저 났거든요. 화가 나면 고함부터 지르게 되는데 그거는 저한테 있었던 그런 많은 트라우마들이 저희 이렇게 프론탈 로브, 이 전정부, 전두엽의 뇌를 사실은 이렇게 기능을 못하게 하고 이모셔널한 브레인이 이렇게 액팅 아웃하게 만들었기. 그래서 우리는 뭐 경상도 남자들은 뭐 이렇게 좀 뿔뚝 고집이 있고 뭐 화를 먼저 내고 목소리가 크고 이런 것들이 뭐 경상도 남자들의 특징이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제가 트라우마를 공부하고 나서 제가 느낀 거는 경상도 남자들한테 왜 트라우마가 많을까. 사실은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고 나서 제가 주위를 둘러봐도 옛날보다는 친절한 분들이 많고 설명을 잘해주고 이런 환경들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우리가 뭐 그전에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일본을 가보면 되게 친절하다. 친절하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그분들의 삶이 그 여유가 있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트라우마로부터 그분들이 어쨌든 우리보다는 트라우마가 덜 생겼거나 트라우마에 대한 힐링이 더 많이 됐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고 우리가 경제가 발전하고 세계 이제 뭐 10대 강국 안에 들어가는 이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다른 데 보면은 아직은 우리가 트라우마가 좀 더 치유가 돼야 된다. 그거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또 대한민국 전체가 저는 우리가 조금 더 트라우마가 치유가 되면 경상도 남자라고 해서 그렇게 막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고 이런 것들이 저는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 9.11 때 겪었던 노에 대한 이런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그거는 노무처럼 이렇게 9.11 같은 큰 사건을 겪은 사람들만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오늘도 나와 내 주위에 일어난 트라우마가 나와 내 삶에 영향을 준다라는 걸 가지고 좀 더 섬세하게 본다면 우리가 트라우마로부터 힐링이 되고 더 이렇게 고함 지르기보다는 더 따뜻한 말로 주위 사람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제가 이 방송을 하는 목적이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 이 방송을 통해서 각자의 트라우마가 조금씩 그 수위가 낮아지고 힐링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 저희 진정한 마음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 11강 필사적인 도주의 두 번째 시간 서로를 거울처럼 비추기 또 위험 감지 스트레스 반응의 통제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